아버지, 혼인을 하려거든 저 사람과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으니 딸이 말한 혼인 상대가 실로 범상치 않은 까닭이었습니다. 관찰사댁 장남도 아니었으며 대지 주집 차남도 아니었고 명문 문관가의 선비도 아니었지요. 딸 설화가 혼인하고자 한 이는 다름 아닌 집안의 머슴이었습니다. 이만형은 노발대발하였으니 노비와의 혼인이라니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허나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머슴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훗날 이 혼례가 이만형 댁의 가세를 크게 일으켜 세워줄 것이라는 것도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충청 어느 고을 기와집 한 채가 봄볕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담장 안으로는 늙은 살구나무 한 그루가 꽃을 피우고 있었고 마당 한편에는 머슴 하나가 묵묵히 장작을 패고 있었으니 이 집안의 하루는 늘 그렇듯 고요하고 평온하게 시작되는 중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주인은 이만형이라 하는 자였으니 한때 이 고을 군수를 지낸 전직 관리로 관직에서 물러난 뒤로는 향촌에 귀향하여 가문의 체면을 붙들며 살아가는 처지였지요. 슬하의 자식이라곤 딸 하나뿐이었으니 그 이름은 설화라 하였습니다. 설화는 나이 22이었으니 책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을 타고난 처자였지요. 말수가 많지 않았으나 한 번 입을 열면 그 말이 늘 핵심을 찌르는 까닭에 이만형은 이 딸을 남다르게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봄, 이만형이 딸을 사랑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히 앉은 딸 앞에서 이만형은 한동안 말없이 찻잔만 만지작거리다 이윽고 입을 열었지요. 설화야, 이제 내 혼처를 정할 때가 되었다. 설화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은 아니었으니 22이면 진즉에 시집을 갔어야 할 나이였지요. 이만형이 말을 이었으니 후보로 점찍어 둔 집안이 새짓다 하였습니다. 관찰사댁 장남 최병준, 대지주 집차남 엄세달, 그리고 명문 문관가의 막내 남도훈이었지요. 세 집안 모두 고을에서 내로라 하는 양반 가문이었으니 이만형으로서는 어느 쪽으로 혼담이 이어지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혼처들이었습니다. 허나 나는 내 뜻도 듣고 싶다. 셋 중 내 마음에 드는 자가 있거든 말하여라. 설화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느 집안이었다면 딸의 뜻 같은 것은 묻지도 않았을 터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이만형의 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는 일이었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허나 한 번 보고 결정하기는 어려우니 조금 더 살펴볼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이만형은 잠시 설화를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방을 나선 설화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 사람, 세 집안, 그 중 하나와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지요. 설화는 서두르지 않기로 하였으니 사람이란 한 번 보아서는 알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두고 보면 반드시 그 됨됨이가 드러나는 법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마당 저편에서 묵묵히 쌓아둔 장작을 고르던 머슴 하나가 허리를 펴더니 멀리 담장 너머 산 쪽을 잠시 바라보았지요. 특별할 것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눈빛이 어찌나 고요하고 깊었던지 설화는 자신도 모르게 그 뒷모습에 시선이 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머슴의 이름은 석동이라 하였으니 나이 24세 평범한 노비였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리 보였지요. 설화는 한참이 지나서야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일이었으니 고작 머슴 하나의 뒷모습을 왜 그리 오래 바라보았는지 그 까닭을 딱히 설명할 수가 없었지요.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였습니다.
저 사람 예사롭지 않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전이었습니다. 이만영댁 대문 밖으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내 하인 둘을 앞세운 사내 하나가 마당 안으로 들어섰지요. 관찰사 댁 장남 최병준이었습니다. 차림새는 흠잡을 데 없이 반듯하였고 걸음걸이에는 자신이 넘쳤으니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왔다고 믿는 자의 걸음이었지요. 겉으로 보기엔 나무랄 곳이 없었지요. 이만형을 향한 말씨도 걸러서 나왔고 예의 또한 갖추고 있었습니다. 허나 설화는 사랑방 문 너머 윗사람 앞에서의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법이 없었으니 담장 안쪽에 조용히 서서 마당 쪽을 내다보며 기다렸지요. 사람의 됨됨이란 윗사람 앞이 아니라 아랫사람 앞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래 기다릴 것도 없었습니다. 최병준이 마당을 가로지르던 중이었지요. 마침 짐을 한 아름 안고 걸어오던 늙은 하인 하나가 발을 헛디뎌 풀썩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흩어진 짐 더미 위로 노인이 엎어진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지요. 최병준은 멈추었습니다. 허나 그것은 돕기 위함이 아니었으니 넘어진 노인을 내려다보며 혀를 차고는 소매를 털며 그대로 옆을 돌아 걸음을 이었습니다. 짐짝 하나가 길을 막고 있다는 듯 거추장스럽다는 듯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일을 하던 석동이 아무 말 없이 걸음을 옮겼으니 노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흩어진 짐을 거두어 쌓고 팔을 내밀어 노인을 일으켜 세웠지요. 빠르지도 요란하지도 않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하듯 조용히. 최병준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지요. 노비 주제에 보기 좋게 어설프구나. 석동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세워놓고는 묵묵히 돌아섰지요. 최병준의 말이 들리지 않은 것인지, 들려도 상관없는 것인지, 그 표정만으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설화는 그 모든 것을 담장 너머에서 보고 있었지요. 최병준의 비웃음도, 석동의 침묵도,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걸어가는 석동의 뒷모습도. 설화는 그 뒷모습에서 한동안 시선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비웃음을 들었음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던 그 걸음걸이가 괜히 마음에 걸렸지요. 첫 번째 후보에 대한 마음은 그날로 접혔습니다. 집안이 아무리 높아도 사람의 마음이 저러하다면 그 집안에 들어가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설화는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금섬이 방으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아씨, 최 서방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키도 크고 차림새도 반듯하더이다. 설화는 잠시 붓을 내려놓고 대답하였지요. 반듯한 것은 차림새뿐이더구나. 금섬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는 얼굴로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설화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설화는 등잔불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중 하나는 이미 아니었지요. 남은 것은 둘이었으나 설화는 서두르지 않았으니 사람이란 두고 보면 반드시 그 진면목이 드러나기 마련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이 자꾸 마음 한켠을 건드렸으니 그것은 세 후보 중 누구에 대한 것도 아니었지요. 묵묵히 노인을 일으켜 세우고 비웃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던 그 뒷모습이었습니다. 이틀이 더 지난 오후였습니다. 이번에는 대지주 집차남 엄세달이 찾아왔지요. 체격은 넉넉하였고 웃음이 많았으니 언뜻 보기엔 부침성 있고 너그러운 사람처럼 보이는 자였습니다. 허나 웃음이 많은 사람이 반드시 마음이 넓은 것은 아닌 법이었지요. 혼담 자리에서 엄세달은 능숙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계절 인사를 건네고
이만형의 관직 시절을 지켜세우고 집안 어른들의 안부를 물었지요. 그러나 그 말들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엄세달의 눈길은 어느새 마당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넓이를 가늠하듯 논밭의 규모를 짐작하듯 대감댁 전답이 이 근방에 꽤 되신다 들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얼마나 되시는지요? 이만영은 잠시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혼담 자리에서 재산부터 묻는 자를 일찍이 본 적이 없었던 까닭이었지요. 허나 이만영은 내색하지 않고 대충 얼버무렸고 엄세달은 그 대답에도 멈추지 않고 다시 물었으니 노는 몇 마지기인지 소자기는 몇이나 두고 있는지 한양에 따로 재산이 있는지를 하나씩 캐물었습니다. 설화는 문 너머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처음엔 노골적인 줄도 몰랐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허나 두 번째, 세 번째 물음이 이어지자 설화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더 들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이틀 뒤 세 번째 후보가 찾아왔습니다. 명문문관가의 막내 남도훈이었지요. 남도훈은 앞선 두 사람과는 결이 달랐으니 오만하지도 않았고 재산을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말씨는 공손하였고 글을 많이 읽은 자의 분위기가 있었지요. 허나 설화는 이번에도 사랑방 안이 아닌 바깥을 살피기로 하였으니 사람이란 편한 자리에 앉아 있을 때보다 불편한 자리에 놓였을 때 본 모습이 나오는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 기회는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찾아왔지요. 남도훈이 돌아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쪽에서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려왔으니 불량배 두엇이 소장농 안악의 광주리를 빼앗으려 시비를 걸고 있었지요. 안악은 울음을 삼키며 광주리를 붙들고 있었고 지나가는 이들은 못 본 척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남도훈이 걸음을 멈추었지요. 설화는 멀찌감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눈빛이었지요. 남도훈은 잠시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이내 부채를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선비가 쓸데없는 일에 끼어드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 그리고 뒤돌아 길을 돌아서 갔지요. 남도훈이 돌아선 그 자리에 석동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오는 길이었는지는 몰라도 석동은 주저하지 않았지요. 요란한 기세도 없었고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불량배들 앞에 조용히 서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을 뿐이었지요. 불량배들은 석동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머슴 차림이었으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고 물러설 기색이 전혀 없었으니 이내 시비를 접고 자리를 떴습니다. 석동은 안악이 광주리를 추스르는 것을 잠시 지켜보다 말없이 돌아섰지요. 칭찬을 기다리지도 고맙다는 말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로 설화는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남도훈이 걸음을 돌린 자리에 석동이 나선 것도 요란하지 않게 그러나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해결하고 돌아선 것도 설화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지요. 세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의 기회가 있었지요. 그리고 세 번 모두 그 자리에는 석동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설화는 금섬에게 말하였습니다. 금섬아, 나는 이미 알겠다.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아씨? 세 분 중에 내 지아비로 삼을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금섬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셋 다 집안도 좋고 나이도 맞는 사람들인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냐며 손을 저었지요. 그러나 설화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얼굴이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 설화는 그것을 아직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봄이 조금 더 깊어진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설화는 금섬을 먼저 안채로 들여보내고 혼자 우물가로 향하였지요. 딱히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람이 좋았고 마당이 조용하였으며 우물가 쪽 살구나무 그늘이 마음을 가라앉히기에 좋았으니까요. 허나 사람의 발걸음이란 제 뜻대로만 향하는 것이 아닌 법이었습니다. 우물가에는 이미 누군가가 있었지요. 석동이었습니다. 두레박을 길어 올리던 참이었는지 소매가 조금 거쳐 있었고 설화가 나타나자 잠시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지요. 아씨,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말하지도 자리를 피하지도 않고 다시 두레박을 내렸지요. 설화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나무 그늘 아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었지요. 허나 그날따라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석동아. 석동이 손을 멈추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 새해가 됩니다, 아씨. 짧고 단정한 대답이었지요. 설화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 있었느냐. 석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두레박 줄을 천천히 감아 올리며 이윽고 입을 열었지요. 이곳저곳이었습니다. 이곳저곳. 설화는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대답을 피한 것인지 정말 그러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허나 설화는 그것을 더 캐묻는 대신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그것이 더 궁금하였으니까요. 내가 그를 아느냐? 석동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으나 설화는 놓치지 않았지요. 글이라 하시면 글자를 안다는 것이다. 읽고 쓸 줄 아느냐고. 석동은 두레박을 우물 위에 올려놓고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답을 고르는 눈빛이었지요. 조금은 압니다. 설화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조금이라는 말이 거짓임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지요. 그래서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하냐? 그렇다면 이 말을 아느냐? 설화가 입 안으로 나지기 읊은 것은 오래된 문장이었으니 웬만한 선비도 쉬이 떠올리지 못할 구절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그리고 석동이 낮은 목소리로 그 뒷구절을 받아 넘겼습니다. 설화는 그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놀라움을 들키지 않으려 하였으나 그것이 쉽지 않았지요. 머슴이 그 구절을 안다는 것도 놀라웠거니와 조금도 더듬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 넘겼다는 것이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석동은 이미 눈치를 챈 듯하였습니다. 이만큼 하였으면 충분하다 여겼는지 이내 두레박을 들어 올려 걸음을 옮기려 하였지요. 한 가지만 더 묻겠다. 석동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너는 왜 그리 말이 없느냐? 석동은 돌아보지 않은 채로 잠시 있다가 대답하였지요. 말이 많으면 탈이 생기는 법이라 배웠습니다. 아씨.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설화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말이 많으면 탈이 생긴다. 그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지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자의 말이었습니다. 숨겨야 할 것이 있어서 말을 아끼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지요. 설화는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렵거나 꺼림칙하지는 않았으니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저 사람 안에는 무언가가 있다. 분명히. 그날 저녁 금섬이 설화의 방으로 들어서다 멈추었습니다. 설화가 책을 펼쳐놓고도 한 글자도 읽지 않은 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씨,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설화는 잠시 후 대답하였습니다. 금섬아, 저 머슴 말이다. 석동이요?
예사롭지 않다. 금섬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씨, 설마.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예사롭지 않다고 하였을 뿐이야. 설화는 책으로 눈을 내렸지요. 허나 금섬은 이미 보고 말았습니다. 아씨의 귀 끝이 아주 조금 붉어진 것을.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만형이 인근 고을 지인의 집에 하룻밤 묵고 오겠다 하고 길을 떠났지요. 사랑방은 조용해졌고 설화는 금섬과 함께 비워진 방을 정리하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평소라면 금섬에게 맡기고 물러났을 일이었으나 그날따라 설화는 직접 들어갔지요. 아버지의 공간이었습니다. 오래된 먹 냄새와 낡은 서책의 냄새가 방 안에 가득하였지요. 금섬이 바깥 마루를 쓸고 있는 사이 설화는 낮은 목재함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찰 묶음이 하나 있었지요. 삼백끈으로 단정히 묶여 있었으나 종이 끝이 누렇게 발해 있었으니 넣어둔 지 꽤 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설화는 처음엔 그냥 덮어두려 하였지요. 허나 맨 위 서찰의 겉면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씨 가문 관련 재판 기록 사본. 군수 재임 중 보관. 설화는 손이 멈추었습니다. 기록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이 고을에서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쓰고 멸족된 가문이 있었으니 윤씨 가문이라 하였지요. 대대로 청렴하기로 이름난 집안이었으나 누군가의 모략으로 역적의 이름을 뒤집어 쓰고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가문의 어른들은 처형되었고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남은 식솔들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그리고 기록의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문의 외아들 윤석동, 당시 나이 14. 피신 중 행방불명으로 처리됨. 설화는 그 이름을 2번 읽었습니다. 윤석동. 손이 떨렸습니다. 설화는 서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지요. 머릿속에서 여러 장면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노인을 일으켜 세우던 손, 불량배 앞에 조용히 서던 눈빛, 고사구절을 막힘없이 받아 넘기던 목소리, 말이 많으면 탈이 생긴다고 하던 그 말. 그리고 지금 손 안에 들린 이 기록. 윤석동. 행방불명. 설화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금섬을 불러야 하였지요. 금섬을 가까이 불러 앉힌 설화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너 석동이 왼쪽 어깨에 흉터가 있는지 알 수 있겠느냐? 금섬은 눈이 커졌지요. 아씨, 그것을 어찌? 방법을 찾아보아라. 들키지 않게. 금섬은 영문을 모르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씨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으니 그것만으로도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었지요. 이튿날 저녁이었습니다. 금섬이 설화의 방으로 들어서며 낮게 말하였지요. 아씨, 있습니다. 왼쪽 어깨에 길게 난 흉터, 있습니다. 설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 안에 쥐고 있던 서찰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지요. 피신 중 생긴 것이라 하였으니 어린 나이에 산을 넘고 길을 잃으며 얻은 상처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설화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10년이었지요. 14세 나이에 가문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혼자 살아남아 이름을 버리고 노비로 살아온 10년이었습니다. 누명이었으니 억울하였을 것이요. 억울하되 드러낼 수 없었으니 더욱 깊이 사겼을 것이었지요. 말이 많으면 탈이 생기는 법이라 배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이 이제야 온전히 들렸습니다. 설화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버지에게는 말할 수 없었지요. 때가 있는 법이었으니 서두르면 오히려 일이 틀어질 것이었습니다. 허나 한 가지만은 이제 분명하였지요. 저 사람이 누구인지를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난 뒤에도 마음이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도 며칠을 더 혼자 품고 있었습니다. 석동의 정체를 알게 된 뒤로 설화는 그를 다시 보게 되었지요.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 나르는 그 모든 일상적인 움직임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허나 안다고 하여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설화는 생각을 가다듬었지요. 서두르지 않되 언제까지나 미룰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새 후보 중 하나와의 혼담을 서두르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결심이 선 것은 어느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이만영이 사랑방에 혼자 앉아 있다는 것을 금섬에게 확인한 설화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지요. 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한 번 꺼낸 말은 다시 담을 수 없는 법이었으니 마음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하였지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만영은 딸을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설화는 단정히 앉아 잠시 말이 없었지요. 이만영은 찻잔을 들며 기다렸습니다. 딸이 먼저 말을 꺼내러 들어오는 일이 드문 까닭에 무슨 말이 나올지 짐작이 가지 않았지요. 이윽고 설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세 분 모두 훌륭한 집안의 자제들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만영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허나 저는 그 세 분 중 어느 분과도 혼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만형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보았습니다, 아버지. 가까이에서 보았지요. 집안이 아무리 높아도 사람의 됨됨이가 그러하다면 그 곁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저는 모르지 않습니다. 이만형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굳기 시작하였지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설화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하였지요. 저는 석동이 아니면 아니 되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지요. 이만영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설화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요. 이만형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굳음이 분노로 바뀌었지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석동이가 누구냐? 이 집 머슴이 아니더냐? 노비란 말이다, 노비. 그자와 혼인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만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설화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 제가 보아온 어느 양반보다 낫습니다. 됨됨이로 밥을 먹느냐, 됨됨이로 가문을 세우느냐.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이만형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당장 그 멋은 팔아버릴 것이야. 내일 당장. 설화도 일어섰지요. 아버지. 목소리가 조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지요. 저는 아버지께서 주신 선택지로 고른 것입니다. 셋 중에 마음에 드는 자를 고르라 하셨지요. 저는 고르고 또 고른 끝에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 셋이 아니었을 뿐이지요. 이만형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키워온 딸이었지요. 말수가 적고 신중한 아이였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을 번복하는 법이 없는 아이였지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만영이었으니 지금 이 말도 하루아침에 나온 말이 아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것과 허락은 별개의 일이었지요. 나가거라. 아버지, 나가라 하였다. 설화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금섬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설화는 자리에 앉으며 대답하였지요. 괜찮다. 어르신께서 많이 노하셨습니까? 노하셨지. 금섬은 울상이 되었습니다. 제발 이 일이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얼굴이었지요. 허나 설화는 담담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쉬울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가 노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한다고 하여 틀린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요. 설화는 등잔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하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었지요. 허나 그 시간 안에 무언가가 있어야 하였습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하였으니 아버지의 눈이 스스로 보아야 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설화는 믿고 있었습니다. 석동이라는 사람은 두고 보면 반드시 그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사랑방에 홀로 남은 이만영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는 여전하였지요. 허나 분노 아래 무언가가 자꾸 걸렸으니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만영 자신도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딸의 그 눈빛만큼은 쉬이 잊혀지지 않았지요. 흔들리지 않던 그 눈빛이. 설화의 고백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만영은 딸과 말을 섞지 않았지요. 밥상을 같이 받아도 눈길을 주지 않았고 마당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노한 것이 풀리지 않은 것이기도 하였으나 그보다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지요. 딸에게 지지 않으려면 분노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막상 얼굴을 보면 그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석동을 팔아버리겠다는 말도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었지요. 스스로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만영 댁으로 심상치 않은 소식이 날아들었지요. 인근 대지주 엄씨 측에서 오래된 토지 문서를 들이밀며 이만영 댁 논밭 일부가 본래 자신들의 땅이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서를 들여다본 이만영의 얼굴이 굳었지요. 문서 자체는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었으나 어디서 어떻게 반박하여야 할지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관아에 나가 다투어야 할 일이었는데 법조문에 밝은 사람이 곁에 없었지요. 설화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설화는 즉시 석동을 떠올렸습니다. 우물가에서 고사구절을 막힘없이 받아 넘기던 사람이었지요. 그를 안다는 것은 분명하였고 그 깊이가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모르나 범상치 않다는 것은 설화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혹여 법조문까지 알고 있다면 이 소송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지요. 허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석동을 팔아버리겠다 한 상태였고 설화가 직접 석동에게 이 일을 맡기자고 나서는 것은 오히려 아버지의 심기를 더욱 건드릴 수 있는 일이었지요. 설화는 생각을 달리하였습니다. 석동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나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석동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설화가 소송 이야기를 간략히 전하자 석동은 듣고만 있었습니다. 끝까지 듣고 나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설화는 더 채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른 아침이었지요.
이만영이 사랑방 문을 열었을 때 문지방 위에 작은 쪽지 하나가 단정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만영은 처음엔 무엇인가 싶어 집어들었지요. 펼쳐보니 정갈한 필체로 빽빽하게 쓰인 글이었습니다. 엄씨 측 문서의 허점을 조목조목 짚은 내용이었지요. 어느 법조문의 몇 번째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서의 날짜와 당시 행정 기록이 어째서 서로 맞지 않는지를 군더더기 하나 없이 정확하게 써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이만영은 그 글을 2번 읽었습니다. 3번째로 읽을 즈음 이만영은 쪽지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글씨였지요. 노비가 쓸 수 없는 글씨였습니다. 향반 이상의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글을 배운 자만이 쓸 수 있는 필체였지요. 그리고 내용은 더욱 그러하였으니 웬만한 선비도 이 정도로 법조문을 꿰고 있기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만영은 마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석동이 여느 때처럼 묵묵히 마당을 쓸고 있었지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젯밤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이만영은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만영은 그 쪽지를 들고 관하로 나갔습니다. 쪽지에 적힌 논리 그대로 관리에게 진술하였지요. 엄씨 측 문서의 날짜 오류, 당시 행정기록과의 불일치, 적용 법조문의 해석 문제를 차례로 제시하였습니다. 관리는 이만형의 말을 듣고 문서를 다시 검토하였지요. 며칠 뒤 이만형 댁은 승소하였습니다. 논밭은 그대로였습니다. 엄씨 측 소송은 기각되었지요. 이만형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쪽지를 떠올렸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으니 저 머슴이 어찌하여 저런 글씨를 쓰고 저런 것을 아는가 하는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 설화는 승소 소식을 금섬에게서 들었습니다. 금섬은 기뻐하며 제잘거렸지요. 허나 설화는 조용히 웃기만 하였습니다. 기쁜 것은 승소가 아니었으니 아버지의 마음에 처음으로 작은 틈이 생겼을 것이라는 것이 더 기뻤지요. 석동은 그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공을 내세우지도 결과를 확인하려 하지도 않았지요. 저녁 무렵 마당 한편에서 내일 쓸 장작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지요. 설화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하였습니다. 저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이 남는 법이었으니 설화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아버지도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승소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이만영은 여전히 딸과 말을 섞지 않고 있었지요. 허나 석동을 팔아버리겠다는 말도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쪽지 이후로 이만영의 태도는 분노도 아니고 허락도 아닌 알 수 없는 무언가로 굳어져 있었지요. 설화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지요. 허나 그날 저녁 마침내 때가 왔다는 것을 설화는 알았습니다. 이만영이 사랑방에 홀로 앉아 그 쪽지를 다시 꺼내 들고 있었지요. 금섬이 그것을 보고 설화에게 달려와 말하였습니다. 아씨, 어르신께서 그 쪽지를 또 보고 계십니다. 오늘이 3번째입니다. 설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화는 사랑방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번에는 설득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지요. 보여드리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방 서찰 묶음 속에서 찾아낸 그 기록을 이제 아버지 앞에 내놓을 때가 된 것이었지요.
설화는 품 안에 접어두었던 기록 사본을 고쳐쥐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만영은 잠시 있다가 대답하였지요. 들어오너라. 설화는 말없이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이만영은 눈썹을 모으며 받아들었지요. 펼치는 순간 이만영의 손이 아주 조금 멈추었습니다. 겉면에 적힌 글씨를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윤씨 가문 관련 재판 기록 사본. 자신의 필체였습니다. 군수 시절 자신이 직접 보관해 두었던 것이었지요. 서찰 묶음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을 딸이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이만영은 천천히 기록을 펼쳤지요. 설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읽는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이만영은 오래 읽었습니다. 기록 안에는 10년 전의 일이 적혀 있었지요. 윤씨 가문의 몰락, 영모의 누명, 처형된 어른들, 몰수된 재산. 그리고 끝 부분에 짧게 적힌 한 줄. 가문의 외아들 윤석동, 당시 나이 14. 피신 중 행방불명으로 처리됨. 이만영은 그 줄에서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윤씨 가문은 이만영도 알던 집안이었지요. 군수 시절 몇 차례 마주친 적이 있는 어른들이었습니다. 청렴하고 조용한 가문이었지요. 영모라는 결론이 내려졌을 때도 이만영은 속으로 석연치 않았었습니다. 허나 거스를 수 없는 일이었고 그것이 어디까지나 윗분들의 결정이었으니 이만영은 그저 기록만 보관한 채 입을 닫았지요. 그 집안의 외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집 마당에서 10년을 머슴으로.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만영이 입을 열었지요. 이것을 어디서 찾았느냐? 아버지께서 보관해 두신 서찰 묶음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방을 정리하다 발견하였지요. 이만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록을 바라보았지요. 윤석동이라는 것을 내가 어찌 확신하느냐. 왼쪽 어깨에 흉터가 있습니다. 기록에 적힌 것과 일치하지요. 이만영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지요. 다시 표정을 굳혔습니다. 설화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지요. 아버지, 저는 처음부터 집안이나 신분을 보고 그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보았지요. 허나 이제 아버지께서도 아셨으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보아주시기를 청합니다. 이만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가 있거라. 이만영의 목소리는 육부 때와 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지요.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설화는 고개를 숙이고 일어섰지요. 방을 나서며 설화는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는 것을. 완전히 마음이 열린 것은 아니었지요. 허나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지요. 그 무렵 바깥에서는 다른 일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엄세달 쪽에서 넌지시 소식을 흘렸지요. 이만영 댁보다 재산이 훨씬 많은 혼처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으나 뜻은 분명하였으니 혼담에서 한 발 물러서겠다는 신호였지요. 이만영은 그 말을 전해 듣고 잠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지요. 재산을 보고 들어온 자는 재산을 보고 나가는 법이었습니다. 이만영은 그날 밤 오래도록 그 기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윤씨 가문, 청렴하였던 그 집안, 억울하게 무너진 그 집안의 외아들이 열넷부터 지금껏 이름을 숨기고 살아온 것이었지요. 쪽지의 글씨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였던 그 논리가.
노인을 일으켜 세우던 손이, 비웃음에도 흔들리지 않던 뒷모습이, 이만형은 기록을 덮었습니다. 아직 허락한 것은 아니었지요. 허나 석동을 팔아버리겠다는 생각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기록을 본 뒤로 이만형은 달라졌습니다. 말이 더 없어졌지요. 밥상에서도 마당에서도 사람들과 마주쳐도 예전보다 눈길이 안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설화는 그것을 보면서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혼자 앉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바깥에서 일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움직인 것은 엄세달 쪽이었습니다. 팔부말미에 흘렸던 그 말이 며칠 뒤 공식적인 전갈로 왔지요. 엄세달 집안에서 사람을 보내어 정중하게 혼담을 거두겠다 하였습니다. 다른 혼처가 생겼다는 말이었으나 실은 이만형 댁 소송 과정에서 재산 규모가 생각보다 작다는 것을 알게 된 까닭이었지요. 들어올 때는 재산을 보고 들어왔으니 나갈 때도 재산을 보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만형은 전가를 들고 온 하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서 있다가 쓴 웃음을 지었지요. 처음부터 사람을 보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아닌 것을 보고 떠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지요. 두 번째는 최병준이었습니다. 며칠 뒤 최병준이 직접 찾아왔지요. 이번에는 혼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방에 앉자마자 말을 꺼냈으니 목소리에 예의는 있었으나 그 안에 압박이 실려 있었지요. 이만형 대감,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저희 집안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아버님께서도 이제 슬슬 다른 혼처를 알아보셔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는 터라요. 이만형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하시게. 최병준의 눈썹이 올라갔지요. 예. 다른 혼처를 알아보시게. 내 딸과의 혼담은 없던 것으로 하세. 최병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자신이 먼저 압박을 넣으면 이만형이 서두를 것이라 여겼던 것이었으나 오히려 이만형이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대감, 이것이 무슨. 오늘 멀리서 오셨으니 차나 한 잔 더 드시고 가시게. 이만형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단호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서 할 말이 없다는 뜻이었지요. 최병준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가면서 문을 조금 세게 닫았지요. 이만형은 그 소리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남도훈 쪽에서 소식이 들려왔지요. 남도훈이 갑자기 한양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을 근방에서 작은 분쟁이 생겼는데 혹여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싶어 자리를 피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요. 떠나기 전에 이만형 댁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혼담이 어찌 되는지도 묻지 않은 채로 그냥 떠나버린 것이었지요. 이만형은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셋을 고를 때 이만형은 집안을 보았지요. 관찰사 댁 대지주, 댁 명문 문관가. 셋 다 이 고을에서 내로라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허나 지금 이 순간 셋이 사라진 방식을 돌이켜보니 이만형의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는 것이었지요. 한 명은 재산을 보고 떠났습니다. 한 명은 체면에 상처를 입고 으름장을 놓다 끊겼지요. 한 명은 어려운 일이 생기자 아무 말 없이 도망쳤습니다. 집안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만형은 그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요.
허나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 가슴이 지금 막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만영은 사랑방 창문을 열었지요. 마당에 저녁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 한켠에서 석동이 다음 날 쓸 장작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었지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지요. 아무도 보지 않는 저녁 시간에 칭찬도 보상도 없는 일을 그저 묵묵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만영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쪽지에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노인을 일으켜 세우던 손이 떠올랐지요. 불량배 앞에서 조용히 서던 눈빛이 비웃음에도 흔들리지 않던 뒷모습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딸의 말이 떠올랐지요. 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만영은 창문에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 있었지요. 한편 설화는 이 모든 것을 금섬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엄세달이 떠났다는 것도, 최병준이 스스로 관계를 끊고 돌아갔다는 것도, 남도훈이 아무 말 없이 한양으로 올라갔다는 것도. 설화는 금섬의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지요. 아씨, 이제 세 분이 다 사라지셨습니다. 어르신께서 어떻게 하실지. 설화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서 석동이 장작을 다 정리하고 일어서는 것이 보였지요. 손을 툭툭 털고 안채 쪽을 한번 바라보다가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설화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하였지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할 일을 하고 내일 할 일을 할 뿐이지요. 허나 그 모습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었습니다. 말보다 설득보다 그 묵묵함이. 이제 조금만 더이면 될 것이었지요. 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살구나무 꽃이 피 다 지고 푸른 잎이 자리를 채운 마당에서 석동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일을 하고 있었지요. 이만영대 겉간 지붕 한쪽이 겨울을 나면서 내려앉은 것을 진즉에 눈여겨봐 두었던 터였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요. 그저 보았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앉아 낡은 기왓장을 걷어내고 새 것으로 고르는 모습이 나당 아래에서 보였지요. 땀이 흘러도 멈추지 않았고 누가 알아주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만영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방에서 나오다 우연히 마당을 가로질러 걷던 중이었지요.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헛간 지붕이 내려앉은 것은 이만형도 알고 있었지요. 허나 일꾼을 불러야 하나 미루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석동이 혼자 올라가 고치고 있었지요. 시키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알아줄 사람도 없는 일이었지요. 이만영은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또 한 번 움직였지요.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쪽에서 소란이 들려왔지요. 이만영 댁 소장농 중 하나가 옆마을 건달 셋에게 둘러싸여 묵은 빚을 갚으라며 협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소장농은 이미 겨울에 다 갚은 빚이었는데 건달들이 증거도 없이 우기는 것이었지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모두 못 본 척 빠르게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석동이 그 자리를 지나가던 중이었지요. 멈추었습니다. 건달 중 하나가 석동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이놈이 누구냐? 머슴 주제에 끼어들어? 석동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대신 소장농 쪽을 보며 물었습니다. 빚을 다 갚았느냐? 소장농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였지요. 예, 예. 지난 겨울에 다 갚았습지요. 분명히.
석동이 건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었느냐? 건달 하나가 피식 웃으며 다가섰지요. 수표서 뼈가 있어. 없으면 갚아야지. 석동은 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차분하게 펼쳐 내밀었지요. 겨울에 이 사람이 갚던 날, 나는 이 집안 심부름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 이것은 그날 내가 받아두었던 수표이니 날짜와 금액이 모두 적혀 있다. 살펴보아라. 건달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았지요. 수표가 있는 이상 더 우길 수가 없었습니다. 머슴 하나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것이었지요. 인상을 찌푸리며 투덜거리다가 결국 자리를 떠났습니다. 석동은 소장농이 일어서는 것을 잠시 지켜보았지요. 소장농이 연신 허리를 굽히며 고맙다 하였습니다. 석동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지요. 애초에 가던 길이 있었던 사람처럼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멀찌감치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지요. 이만형이었습니다. 마을 쪽에 볼일이 있어 나왔다가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것이었지요. 수표를 꺼내는 것도, 건달들이 물러서는 것도, 소장농의 인사를 짧게 받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걸어가는 것도. 이만형은 석동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만형이 사람을 시켜 석동을 사랑방으로 불렀지요. 석동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주인이 노비를 사랑방으로 부르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허나 이내 손을 씻고 걸음을 옮겼지요. 사랑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만형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주 앉으라는 손짓이 있었지요. 석동은 잠시 그 손짓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만형이 먼저 말을 꺼냈지요. 오늘 마을에서 있었던 일, 내가 보았다. 석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붕 고친 것도 보았고, 여전히 대답이 없었지요. 이만형은 잠시 석동을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쪽지도 내가 쓴 것이렸다. 석동은 잠시 있다가 입을 열었지요. 그러합니다. 이만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접힌 기록 하나를 꺼내 석동 앞에 내려놓았지요. 설화에게 받아두었던 그 사본이었습니다. 석동의 눈이 그 종이 위에서 멈추었지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씨 가문의 사람이렸다. 석동은 눈을 들어 이만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지요. 부정하지 않는 고개 숙임이었습니다. 그러합니다. 이만형은 오래 앉아 있었지요.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기록을 바라보았다가 석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와 씨름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지요. 그리고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 집안이 억울하다는 것을 나는 그때도 알고 있었다. 석동의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렸지요. 허나 거스를 수 없는 일이었고 나는 기록만 보관한 채 입을 닫았지. 그것이 내 잘못이었다. 석동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14 이후로 아무도 그 말을 해준 적이 없었지요. 억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었으니 원망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살아남았고 숨었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그 말을 하고 있었지요. 석동은 낮게 말하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지나간 일이지요. 이만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나간 일이라 덮어둘 수 없다. 내가 윤씨 가문의 사람임을 잊지 마라.
그 이름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석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허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긴 고개 숙임이었지요. 이만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딸이 사람을 보는 눈은 나보다 낫구나. 설화에게 그 소식이 전해진 것은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금섬이 방으로 뛰어 들어오다시피 하여 말하였지요. 아씨, 어르신께서 석동을 사랑방으로 부르셨습니다. 어젯밤에 설화는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알고 있다. 아셨습니까? 어떻게요? 설화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서 석동이 물을 길어 나르고 있었지요. 여느 때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허나 설화의 눈에는 달라 보였지요. 저 사람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혼례는 그달 안에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요란하지 않은 혼례였지요. 크고 화려한 잔치보다 이 사람과 이 자리에서 예를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혼인 후 석동은 달라지지 않았지요. 여전히 일찍 일어났고 여전히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허나 이제 그 움직임의 방향이 달랐지요. 이만영 댁 살림을 들여다보고 논밭의 수확을 계산하고 소장 문기를 다시 정비하였습니다. 오래 방치되었던 것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갔지요. 가을이 되자 수확이 눈에 띄게 늘었고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만영 댁이 달라졌다는 말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만영은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허나 어느 날 저녁 사랑방에서 혼자 앉아 오래된 기록을 꺼내 들었습니다. 윤씨 가문의 그 기록이었지요. 이만영은 붓을 들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씻기 위한 상소를 올릴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그 상소가 언제 결실을 맺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정의 일이었으니 한 해가 걸릴 수도 있었고 몇 해가 걸릴 수도 있었지요.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석동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것이 급하지 않았지요. 이름을 되찾는 것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설화가 곁에 있었고 이만영이 붓을 들었으며 마당에는 봄이 다시 오고 있었습니다. 석동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잠깐 올려다보았지요. 열렛부터 숨겨온 이름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불릴 것이었지요. 윤석동. 봄볕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설화는 석동의 곁에 서 있었지요. 말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이 사람과 나란히 서 있는 것만으로 오래 기다려온 것이 마침내 제자리에 놓인 것 같았으니까요. 석동이 낮게 말하였습니다. 고맙소. 설화는 고개를 돌려 석동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고맙다 하시오. 석동도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요. 허나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행복한 행운이 찾아오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